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못 알아본 가수들은 눈물로 사과를 하고 SNS에 전범기 이미지를 올린 가수도 사과를 하며 방송에서 하차하고 천황폐하 만세 삼창 파문을 일으킨 어느 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중징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잘못된 역사적 발언을 한 대통령은 사과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대통령에게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다시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함께 제2의 역사전쟁을 벌이려 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즌1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역사 스페셜 특집 방송을 몇 차례 했는데요. 그때 출연하셔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무한도전에서 그 도산 안청호 선생에 대해 다뤄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 미국 LA에 새겨져 있던 안청호 선생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몰랐나. 우리 이 프로그램의 조 PD도 그 보면서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많은 그 반성들을 많이 하게 만든 계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예능 프로도 이런 부분인데 요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뉴스는 제 역할을 못하고 예능에서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실제 제 경험만 보더라도 네. 눈으로 저는 목격을 했는데 네. 저도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냥 방송국에 여러 번 나와서 시사 역사에 관한 그 토론이나 또 대담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하던 기자들이 어느 날부터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다들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뉴스타파라든지 또는 아니면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데로 독립 언론으로 가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MB 정권 이래로 현재까지 뭐냐면 공중파나 지상파 케이블을 막론하고 전부 다 이 시사 역사 부분을 거의 다 없애는 추세가 지속되어 왔고, 그다음에 예능과 오락,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먹방이라 하는 요리, 음식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오히려 놀란 것은 이 정작 다뤄져야 할 어떤 그런 시사 부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통제가 더 강해지니까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예능 이 분야에서 오히려 예능이 오히려 역사의 체유가 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역사를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고 음악 시간에 보조 수업으로 배우는 이런 현실이 된 것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파 운동의 상징이 김제동 씨 아니에요. 네네. 이제 이렇게 변화갈 수밖에 없는 나라 상황이 참 답답한 거죠.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방송 출연 못 하셨겠어요, 실장님? 뭐 근데 어른들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토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개인적인 경험인데 종편의 양박처럼 어느 방송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 뭐 우리가 공중파 3사에서 두 방송국에 출연했다가 사회자가 제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어떤 얻어된 방역 끌고 가기 위해서 저를 구색 맞추고 나왔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교학사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보급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나 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게 옳냐 틀리냐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이제 그 사회 진행자한테 뭐 대학 교수더라고요. 밝히면 다 아실 분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은 반대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왜 어떤 것 때문에 반대하느냐를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화를 팍 내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끝나고 미친놈 아닙니까? 그다음에 토론하는 중에 뭐 미처 일상인데. 예? 저는 일상적으로 당하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토론할 때 제 순서만 이 사회자가 말을 끌을 준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다 악수하면서 나하고는 악수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일상이고 저는 사드 발표되고 나서 방송이 고정하던 게 3개가 끊어졌어요. 왜 끊어진다면 사드는 반대하면 안 되는 정책인가 봐요. 그래서 반대를 강하게 하다가
고정 3개가 날아가서 한 50만 원 손해 봤어요. 좀 먹고 살기 힘드시겠어요. 예, 요즘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오늘도 얼굴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짜 우익 체크 운동을 한 게 우리 연구소인데 네. 사실 우리 연구소 같은 친일 인명 사설 만들면서 친일파 청산하자라든지 예. 독립운동가들 재조명하자, 네. 일본의 역사 왜곡 반대한다. 이건 사실 한국의 정통 우익이 짊어져야 될 역사적 책임이에요. 네. 그거를 안 하고 아는 가짜 우익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통 우익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왜 제가 탄압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우익 구급파 가짜예요. 정권이라서 그래요. 예. 구급파 정권. 이거 진짜 우익들이 꼭 해야 되는 네, 일들인데. 그러니까 현재 정권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예요. 그렇죠. 우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고. 그것이 바로 이제 얘기할 건국제라고 관계됩니다. 예.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를 집권했던 사람들은 다 우익이잖아, 우익. 좌파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아니, 도골은 우익이지. 아, 드골이 우리로 좌파지 우리로 보면. 나치 우리로 청산했잖아요. 보면. 네. 나치 청산했으니까 좌파지. 그야말로 우익 정치인인데. 예. 국정을 그 뒤흔드는 행위거나 국기문란 행위를 드골이 한 거지. 예, 건국적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8월 12일이었죠. 이 광복절 3일 전에 김영관 전 광복군 동지회장이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의 정말 정면에서 그 건국절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3일 뒤에 대통령은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 반언을 밀어붙였죠.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런 팩트들을 뭐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 이 건국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잊을만 하면 계속 이렇게 쟁점화하려는 어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는 22일이 예. 좀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예. 예.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술국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 우리 달력상으로는 국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면 이른바 강제병합조약을 체결한 날은 22일입니다. 8월 22일. 예, 8월 22일이고 그다음에 일제는 이 부분에서 소요나 반항이 있을까봐 일주일 동안 군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29일 날 발표를 하는 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서로 만국일입니다. 근데 이 만국일 날 두 개의 상당 8월 29일이 아니라 8월 예. 22일이 사실상 예. 국치일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데 이 날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현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해서 오늘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전에 작년 재작년에 국정교과서 옹호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앞장섰던 일종의 전이되죠. 예. 예. 의원이 추진해서 대한민국 건국과 그 의미를 찾아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68년 8주년 이 이야기를 받아쳐서 입법화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같은 날 오늘 11시에 예,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예, 역사학계에서 전체 뭐냐 긴급 성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이렇게 했는데 80 이상 되신 원로 연세가 80 이상 되신 원로 역사학자분들이나 한국사연구회 같은 대표적인 역사학회 단체들,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역사연구기관들에서 모여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다뤘던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망언에서 역사망동으로 가고 있고 마치 19세기 말 바로 제국주의 열강 속에서 국망을 이르던 그 대한제국의 어떤 말기적 증세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맹성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참. 예. 근데 사실 오늘 이 핵심이 보면 이 건국절을 왜 이렇게 주도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실제 만나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대중적으로.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학자들은 전혀 얼토당토 않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는 뭐 건국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 같은 게 깊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한마디 건국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확하게 저는 전달해드려요. 그쪽 걸 왜곡하지 않고 수구 세력들의 입장을 이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1945년 8월 15일까지 이는 독립운동 기간이다. 그러니까 일제 시기는 독립운동 기간.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는 건국운동 기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
건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들이 가는 특징은 뭐냐면 독립운동 기간하고 건국운동 기간을 나누고 있어요. 네. 나누고 있는데 이 핵심 뭐냐? 일제 시기는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 중경까지 이사를 갔지 하면 그건 정부도 아니고 국가를 세운 적도 없다. 그리고 독립운동은 건국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8.15 해방 이후에 3년 동안이 우리 스스로 주체의 노력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진정한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3년은 사실은 남쪽에서는 그냥 미군정이 통치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미군정이죠.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얼핏 보면 이게 뭐 맞는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해석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의도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해석은 사실 본의 아니게 현대사는 정치성이 무척 강합니다. 근데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논리 말고도 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았냐. 국가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1919년 임시정부 때부터 를 국가가 세워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정말로. 예. 그래서 그 네. 부분은 한번 좀 뒤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우선은 이제 의도하고 해명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설명하는 것들은. 예, 예. 예,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3.1 독립 정신과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그러니까 독립이죠. 그다음에 4월 민주혁명을 민주주의 정신 계승해서 조국의 평화통일 이바지한다가 우리나라 재헌헌법 이후에 평화통일이 좀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헌법 전문에 나오는 정신입니다. 다음 대한민국의 정신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3.1 혁명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고리는 이것은 학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학계에서 던져냈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한다면서 정치적 의제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현재의 헌법 있잖아요. 헌법대로 하자면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죠.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예. 그게 될 때 대한민국의 가치는 일제 시기 뭐 했니가 핵심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항일했냐 친일했냐가 기본 가치가 됩니다. 건국의 주도 세력들이든 대한민국의 그 이른바 정통 세력은. 그런데 이 누라이트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것이 현 수구 새누리당 정권이 바라봤을 때 전직 친일파들이 봤을 때 그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해방 이후 3년 동안에 건국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할 때 이때 3년 동안은 좌우투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빨갱이 때려잡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논법이 성립이 되냐면 일제 시기에 고등계 형사를 했어. 그래서 김태석 같은 사람, 특히 노독술 아시죠? 네, 맞죠. 그 고문기. 노독술은 해방 이후에 그 수사과장까지 대전의 서울시 그 수도청에 반민특위에 잠시 붙잡혔다 바로 네, 나오죠. 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냐? 해방 이른바 빨갱이 잡는 거 아니에요. 약산 김원봉 선생 같은 분도 체포했던 인간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뺨까지 때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친일파들이라 하더라도 독립운동 기간에는 친일을 했더라도 해방 후에 좌익을 때려잡았으면 이게 근데 핵심 뭐냐 이때 중요한 것은 반탁 운동을 했다면 이렇게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더라면 또는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다면 공로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일파에 대한 역사 세탁을 주는 거죠. 완전 세탁이네요. 예, 이렇게 되면 일제 시기 친일파들 어떻게 해요? 지금 상당 22명이 건국 유공자로 됐다가 이제 김성수 빼고는 다 이제 박탈됐어요. 친일명 사전이 나오면서 이들에게 다시 뭐냐면 건국 훈장을 주려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자면 이 건국절에서 이른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학술적인 거나 어떤 그 논리적 주장 배후에 왜 새누리당이 이걸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냐는 이 논리야말로 조중동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일제부터 독립한 나라일 때는 친일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 주익인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청산 대상이 되는데 바로 건국절을 만듦으로써 해방 후에 3년 동안이 건국운동 기간하면 졸제 친일파가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정치 의도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국정교과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이 국정교과서하고 건국절은 이 두 바퀴로 이루어진 그 자전거겠죠. 자전거. 예, 자전거겠죠. 예. 예를 들자면 두 바퀴로 이루어진 자전거죠. 예, 그럼 자동차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훨씬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 모든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단 하나로 총괄지어라 할 때 그것이 뭐냐면 매듭 짚는 딱 마지막 마침표가 건국절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뭐냐면 국정화 됐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미 올해 나왔던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이것도 국정교과서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원래 되어야 돼요. 네. 그제 검정교과서는 다 그렇게 썼는데 이 6학년 교과서부터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어요. 정부가 빠져 있어요. 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하고 대한민국 수립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대한민국 수립은 바로 건국이라는 뜻이 되죠. 이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곧 내년 3월 달에 배포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한국사 교과서도 당연히 대한민국 수립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는데. 즉 이들이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해서 몇 번 입법을 했어요. 근데 역사학계와 야당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쪽에 강력한 반발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역사 교과서에다가 국정화 시켜서 게다가 건국이라는 것을 넣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건국절을 만들어 버리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양동작전.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된 겁니다. 국정화와 건국절. 아니 이게 제가 뭐 무슨 자료를 좀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건국절도 그렇고 이 자기 아버지 정신을 마지막까지 한번 현실에서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버지 정신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니 예전 헌법을 살펴봤어요. 근데 재헌 헌법에는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헌법 전문에 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쿠데타 한 다음에 5차 개헌을 하는데 그 개헌한 헌법의 전문을 보면 대한 국민은 3.1 운동의 순간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런 말은 없고요.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3.1 운동이 그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이어졌다는 말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87년 6월 항쟁하고 나서 헌법 바꾸잖아요. 지금 헌법이죠. 예. 그 지금 헌법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의 역사를 보면 중간에 박정희 전두환 때 이게 빠지거든요.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재밌는 건립의 특징이 있죠. 예. 독재 그 정권일수록 빼요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자기 아버지가 했었던 건 뭐든 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정세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신념 같아요. 건국절을 반드시 그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 근데 강 대변인 이야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박 선생님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정신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건 왜냐하면 건국절은 정확히 박정희는 반국가 사범이 돼요.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의 방해자예요. 예.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건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48년 8월 15일까지가 건국운동 기간에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그 당시 뭐였죠? 남로당 군사부 요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사폭동이 일으킨 데 관련된 사람이다가 김창룡한테 체포됐죠. 여순 사건이에요. 여순 정확하게 하면 여순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여순이 일어난 거예요. 12월 달. 여순 사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럼 어떻게 되면 여순 자체는 이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때 뭐냐면 그 이제 쉽게 말 진압을 하러 간 거 아니에요. 할 때 박정희도 파견이 됩니다. 광주까지. 상황실에 작전 상황실에. 남로당에서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군이죠. 군인이니까. 군인이지만 이미 남로당 당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남로당 당원에서 군사부 관계자로서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군 계통에 수많은 남녘산 이른바 커넥션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국가 반란 세력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포 조직으로서. 예, 그렇게 하다가 여순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김창룡한테 체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건국절을 얘기할 경우에는 박정희 맞대 그때 책임당해 죽었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반국가 사범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군사폭동을 준비해왔던.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뭐 아버지 정신까지 제가 그건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사실은 이렇게 알고 보면 죽은 박정희로서 유쾌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굳이 말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지금 갑자기 일고 있는 이 48년 8월 15일 건국절이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지 그걸 일단 그 가장 근본적인 본질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 본질보다 좀 놀랬던 게 저는 이 역사 쿠데타라 봅니다. 이 국정화라든지 건국절을 한마디로 건국절은 환부역조라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을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걸로 하지 않고 끊어버린 거 임시정부 사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건 헌법 전문을 부정하잖아요. 네. 한국의 보수 세력의 본질은 뭐냐면 헌법을 지키자가 보수예요. 그렇죠.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진보가 아닙니다. 이건 1919년 임시정부 때 만들어진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죠. 네. 100년 됐어요.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민주공화국은 상식이잖아요. 네. 이제 근데 현재 이 정권은 그래서 저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왔던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가치의 긍정성 인정하는 건데 그럴 경우라면 헌법을 지킨 것이 보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혹시 반헌법 세력이나 국가 할 때는 뭐 급진 진보라든지 무슨 뭐 이상한 세력이 되겠죠. 근데 수구는 뭐냐? 옛날이 좋았지예요. 수구는 옛날 것을 지키자지 보수와 다릅니다. 그 뭐냐? 일제 때가 좋았지. 야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독재할 때가 좋았지. 그저 길에서 대화하는 놈들 몽딱 그러다가 예사 유신 때처럼 다 쳐놓거나 총살시켜야 되는데 이건 수구예요. 시대착오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뭐냐 이 여기서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임시정부가 표방했던 헌법 제일제 민주공화국 정신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독재자와 친일파를 찬양하는 이 점에서 이건 쿠데타예요. 예, 이건 쿠데타. 반헌법 세력, 반헌법 세력. 헌정문란 예. 세력. 그렇죠. 헌법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정하고. 경사노물 안 좋은 편이지만 이건 뭐 서서는 안 될 편이지만 옛날 호로 자식이란 말이 있었어요. 후레 자식. 후레 자식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병자호란 때 걸렸던 포로가 됐던 자식 물론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 또는 환부역조 또는 우리가 애비도 모르는 자식은 여기 있잖아요. 현재 그 건국절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부역조입니다. 아버지와 조상을 바꾸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목적 딱 하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친일하고 독재했던 이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예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멋대로 역사를 국정화한 거죠. 저는 이 국정화는 뭐냐면 역사 교과서의 사유화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아버지를 위해서 뜯어 고치는 이 사유화라는 것은 조선시대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도 아버지 경력 세탁이 완전히 안 되는 게 참 아쉽네요. 아, 그렇죠. 아마 돌멩이들도 소리칠 겁니다. 국정교과서 나오면. 그런데 참고로 보면 이 건국절 법안 제정이 2003년부터 시도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노무현 2003년요? 정권 들어서자. 예, 1년 차. 1년 차 때 왜냐하면 과거사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든지 건국절 문제는 과거의 수구시절과 뭘로 장사받냐면 이 분단 문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서 항상 유지해 왔잖아요. 이른바 안보 논리. 예. 그래서 늘 선거 때마다 북풍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주력 제품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북풍이 안 먹히는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동남풍까지 동원했는데도 총선에서 졌죠. 동남아시아에서까지 뭐 북한 주민들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보 논리나 냉전 체제로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가지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는 제가 일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친일 청사 문제가 나왔죠. 친일면 사전에 나오면서 수구가 일제 시기에는 자기네들이 민족의 선각자이고 지조를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짱 거짓말인 거라. 조중동 3명의 사장 내지 창업주들은 다 일제 때 친일했었고 민족 반역자. 조중동은 아니고 조동. 조동입니까?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65년에 예. 만들어졌지만 그 홍진기 씨는 일제 때 판사였어요. 예. 그 4.19 때는 발포 명령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무장관했습니다. 이들이 정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 수구에 이른바 이재창이 말했던 메인 트렌드를.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예요. 완전히 김성수나 박문호는 이명박 대통령 때 민족 반역자로서 반민족 행위자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서 대한민국 관부에 공식적으로 실렸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1년에 뭐냐면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우리가 진실화해위원회라든지 의문사 이거 하다 보니까 박정희 뭐 쭉 다 이어져 보니까 이건 뭐 안보나 경제 성장을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간인 학살 주범이에요. 코리안 킬링 필드고 국가가 깡패인 거예요. 국가가 테러 주범인 시대가 나온 거죠. 이 두 개의 역사가 다 들통나게 됨으로써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위장 정통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왜?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게 되게 된 거예요. 단적인 예가 4.3 폭동이 4.3 사건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위기에 대해서 이들이
아, 이건 반공도덕책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근위대사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 그래서 역사학교도 제끼고 나가는 쿠데타인 거죠. 이 적에서 2003년도에 건국절 법안이 나온 거잖아요. 안 됐죠. 그러니까 2008년도 7월 달에 다시 냅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또 안 됐죠. 학교가 당연히 반대하니까. 근데 2008년도 12월 달에 또 뭐냐면 황우여, 제 교육부 장관 했죠. 양반이 건국절 제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 예법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건국절 정확하게 뭐냐 현재 이 건국절 제정하자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8월 15일 달력을 보게 되면 광복절 빨간 줄로 돼 있어요. 네. 밑에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8월 15일 날 우리가 국경을 지정한 이유는 광복절 45년 8월 15일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해방절. 네. 예. 해방절 때문에 일종의 쉬는데 해방절이죠. 예. 정부 근데, 예. 근데 뭐냐면 이들의 이 법안은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없애고 그건 해방이라든지 다른 용어로 바꾸고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꿔서 올리고 그날을 이날을 쉬자. 공휴일 공휴일로 지정하는 하자. 것은 48년 8월 15일을 기념해서 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45년 8월 15일을 우리는 기념해서 국가 그 기념일로 광복절 정해놓고 가는데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자라고 지금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8월 15일, 45년 8월 15일 별 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우리 주장하는 게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않고 않고. 연합국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예, 이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이 주장도. 예. 그렇게 하면서 격화시키고 예, 정부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정부 수립의 핵심이 누구예요? 제1공화국에서는 이승만. 이승만 독재자하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그때 야합했던 한민당, 한국민주당, 한민당. 김성수 아니에요. 일제 친일했죠. 이 두 세력이 했어요. 정확하게 이걸 아셔야 되는데 국내파, 국외파. 예. 국외파는 이승만, 이승만의 국내파는 경우에는 김성수.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잖아요. 돈도 네. 없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냐면 한국민주당이 땡기는 거예요. 이 한국민주당 동아일보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의 지주 자본가 유지들이잖아요. 이들이 친일파대 대다수여서 한민당은 다 친일파라 불렀어요. 그 당시에. 네. 한국민주당은 역으로서 독립운동 간판 스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둘이가 반공과 그다음에 시장경제론과 그다음에 분단 정부론이죠. 저는 남한 단독 정부죠. 구조에서 보면 분단 정부겠죠. 남북하고 예. 크게 보면 이것이 야합을 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건국절이 만들어지면 김구 선생도 박정희와 같은 반국가 사부임이 돼.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1공화에서 핵심 바로 친일 세력과 독재 세력의 야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일적 기치를 하게 되면 한국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이런 친일 세력을 용해했던 이승만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임시정부에서 나왔던 민주공화국 이념을 또 이승만 스스로 또 훼손했고. 근데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명박 정권 때예요. 최고 화폐 10만 원권이나 5만 원권 만들자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어떤 지도자를 하면 좋겠냐가 설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1등이 김구 선생이 나왔잖아요. 김구 선생이 나왔는데 이때 그 지금 KBS 이사장 하는 이인호 씨 있죠. 예.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예요.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가. 이노가 할머니입니다.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일파예요. 이노의 할아버지가 예, 이승만한테 또 유림의 아주 친일파고 독재에 협력했던 사람인데 예. 이인호 씨가 반대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어떻게 반대했냐면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후에 분단정부 반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등 공로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 화폐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비토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뭐냐 반국가 사범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방대가. 자, 이런 점에서 뭐냐 이 건국절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역청산 당하는 거죠. 친일파들한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친일파 국가라고 하는 거를 예. 실토하는 발언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예. 아니 그것을 교과서화하겠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이 이 건국절 법안에 두 번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또 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황우여 그 당시 국회의원이 냈던 법안은 뭐냐 건국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예우 법안이에요. 즉 대한민국 건국 공로제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아까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나 대한민국 건국의 유공자나 그 유족들에게는 훈장을 주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연금과.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이번에 건국제 통과되죠. 건국제 통과되면 국경제를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법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뭐냐면 훈장 주는 그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 예우법이 돼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친일파들이 건국 공로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여기에다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이 이른바 이영훈이라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가 지폈고 여기를 아주 머리 해질이 빠르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그 그룹들이 야 이거 우리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수법이구나. 그래서 바로 목숨 걸고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여담인데 항우 의원은 도대체 자신의 이해관계가 뭐가 걸려 있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나 김무성은 아버지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명확한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우 의원이나 지금 오늘 그 토론회를 그 주최하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전희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박근혜 또는 김무성의 추종자들이 맹목적으로 이러한 뉴라이트적 그 사고방식들을 옹호하고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가능해지는데 항우여 정도 되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할 것 다 했고 그러면서 그 쫓겨난 쪽박이잖아요. 쪽박.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전희경 씨 같은 경우에 네. 자유경제원에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뭐 잠깐 경영을 공부한 적도 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학사 교과서나 국정학 논쟁하는데 자유경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유경제 이분은 경영한 사람이에요. 경영학. 그것도 뭐냐면 역사책 전혀 모릅니다. 내용도 본 적도 없고. 네. 그럼 저는 이게 뭐냐? 그때 국회의원 하기 전이에요. 예.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붕당론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송나라 때 이제 중국의 송나라 때 서로 이제 당파가 나눠진 것에 대해서 황제가 한탄하니까 구양수란 사람이 이 세계에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자당이고 하나는 소인당입니다. 군자당이라는 것은 의리를 쫓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소인당은 이익을 쫓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의리와 이익이 충돌할 때는 군자들은 의리를 추구할 때 모일 수밖에 없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이익을 따라 이합집산하기 마련이다. 저는 분명한 얘기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은 분명히 앞에 충성스럽게 사냥개 노릇하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줬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예. 있고. 그게 있어요. 네. 수구의 의리죠. 네. 예, 근데 황우혁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떨어졌죠. 예, 떨어졌죠. 잘 떨어졌어요. 역사 그 책임을 져야죠. 국정화를 본인이 밀어붙였으니까. 본인은 사실 그 미적거려서 사실은 그렇죠. 그 윗분에 예. 진노를 샀다고 예. 늘 자기들끼리 왜 이런 거 똑바로 하지 못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하다 보니까 하려면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 주인이 개한테 물할 때 두리번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리번거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의 양심은 있었는 거죠. 일말의 양심이 있지만 그때서 그 일말의 양심이 상당부를 진행시킨 다음에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겠죠. 어쨌거나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친일파 들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대한민국의 역사. 근데 그게 이 정권 교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과거에 이 감춰졌었던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 있었고,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좀 역전시키는 아주 이 거대한 아주 그리고 흉악한 시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근데 사실 한국의 수구가 이 시험은 잘 보는데 뭐냐면 머리는 나빠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이게 시험을 잘 치는 거하고 머리가 좋은 건 다른 겁니다. 네. 그 생각이 좋은 거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수구 세력들은 이란 일제 시대 때 박정희가 친일했다, 해방에 독재했다에 대해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한국 수구 머리에는 일제 때 친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니까 그건 잘 어떤 틀에서 설명이 될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늘 민족 중흥을 이야기하고 민족을 이야기했는데 반민족 행위자인 걸 설명할 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젊은 날의 한때의 방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묻어가고 싶은데 설명할 틀이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쑥스럽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값이요 한 게 바로 뉴라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건국절이나 이 역사에서 국정화는 것을 최종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지 국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사실 만들어준 것은 뉴라이트예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참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네요. 예, 그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거 이제 전에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또 민주 시민의식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아 그렇죠. 수준 예. 높은 분들 예.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거에 뉴라이트가 들고 나온 것을 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안을 수밖에 없냐는
자기가 설명 못하던 것을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나름대로 대중적 설득력이 있어요. 진실이라서 설득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대한민국 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6.25와 같은 전쟁에 참여를 겪고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한 최빈국이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키고 OECD까지 진행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20세기 세계사의 기적이고 성공 국가이고 모범 국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들이. 중요한 뉴라이트의 핵심 틀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성공한 국가라는 전제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국가가 되었느냐 하는 성공 비결을 역사책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이렇게 해서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는 합격 수기를 위해서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얘기만 뽑겠다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순인 이들은 역사가 아니고. 어머니 촛불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아직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끌 때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그다음에 오는 게 아주 간단한 논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면 이 박정희 시기에 60년대 7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 국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는 독재 시기라기보다 이 성공 국가를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5.16 쿠데타는 형식은 쿠데타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당시 제3세계의 근대화 혁명으로 봐야 되고 박정희는 독재자가 아니라 혁명가라 불러야 되고 박정희와 함께 일했던 따까리들이죠. 제가 볼 때는 네. 그 하수인들은 독재자의 하수인이 아니라 조국 근대화의 기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왜 박정희 때 다른 나라 달리 우리만 고도 성장했을까? 나 홀로 합격론이에요. 고시 합격론. 왜 나 혼자 이렇게 했을까? 베트남이라는 나라라든지 또는 뭐냐면 그리스라든지. 근데 미국이 다 돈 대줬잖아요. 네. 다 장학금인데 얘들은 전부 다 뭐냐면 대학교 요즘 사법고시 떨어지고 당구나 치고 있는 꼬라지인데 왜 우리 한국이만 서울대 이렇게 고시 합격했느냐? 여기에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근데 공부는 또 하나 엉덩이로 한다는 게 있잖아요.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총명탕하고 10전 대부탕 두 개를 다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언제 먹었냐? 일제시대 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이게.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니까 박정희 유독 제3세계 가운데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미국의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만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바로 그것은 역사적인 바탕이 좋았다. 다시 말해 일제 시기에 두 가지가 갖춰졌다. 첫째 10점 대보탕 그걸 물적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SOC 또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인적 인프라 사람들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게 건국절은 그냥 띄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역사 구조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일제 강점기에는 그러면 사회 간접 자본이 하면 철도, 도로, 항만, 교통, 정유공장, 비료공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소. 일본이 이것을 엄청나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물론 영구히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다음 말이 재밌어요. 이영훈 씨 말이 뉴라이트 학자. 어찌된 일인지 미국과 전쟁하는 바람에 망하고 빨리 패망했다. 어찌된 일인지. 네. 그 표현이나 이해해요.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투자한 만큼 이익 환수도 못하고 돌아감으로써 일본은 손해를 봤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손해봤다는 거예요. 대신 아니, 역사학자가 그 어찌된 일인지를 경제학자예요. 그래요? 역사학자 그렇게 그만 못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따로 뭐냐 한국이 뭐 국파 산하제라 나라를 망해도 철도가 어디 가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 망해도 철도는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가 다 이용했다. 그래서 박정희는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전 대부탕 살 돈을 딴 데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 물적 인프라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일제시대 관심사는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그럼 철도, 도로, 항만, 교통, 정유공장, 비료공장, 칠소공장 누가 만들었지? 조선총독부 아니면 일본 대기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따라서 이 교과서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건국을 위한 봉건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새로운 현대사회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한 35년간의 차근차근한 준비 활동을 일본이 해준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 하면 용비어천가예요. 대한민국 용비어천은 조선 총독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적 인프라스트럭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도 준비됐다. 이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수구 세력들이나 친일파를 조상으로 둔 후손들은
앞에 거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왜 우리 아버지가 면제부가 되는지 이제 인적 인프라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교를 많이 늘렸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1940년에 이르게 되면 조선 총독부가 학교를 많이 증설하고 그다음에 한국인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맞물림으로써 그러니까 한국인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조선 총독부의 학교 증설이 맞물리게 됨으로써 40년이 되게 되면 조선인 취약 정년기 아동의 40%가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됨으로써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우리는 식민지 노예 교육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정글북 이야기예요. 빨가벗은 모글리가 영국인 대령의 딸을 만나서 옷 입게 되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문명개화되었다. 예, 그러니까 식민지 문명 교화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30년생이 됩니다. 그러면 나이로 그렇죠? 예. 32년생까지. 예. 이들이 60년대에 조국 근대 기수가 되고 대중적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친일파가 안 나와. 네. 일단 또 하나 정리를 하면 이제 서당 그 봉건 왕조의 서당 교육을 철폐하고 현대식 학교 교육으로 전환했고 그것들은 학교 교육은 총독부가 그 주도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렇죠. 이게 너무 아름다운 조화로운 식민지. 너무 아름답다. 네. 이건 뭐냐. 자, 근데 두 개 했어요. 네, 마지막에 뭐냐. 근데 그다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들이.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네. 적지 않은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조선 총독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참여하기도 하였대요. 참여. 우리는 친일한 거잖아요. 군수라든지 경찰. 부역이라고 그러죠. 부역. 네, 부역이죠. 참여하기도 했다 하면서 특히 이들이 중일 전쟁이나 37년도 중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인 상사들이 조선 총독부에 있는 상급자들이 전쟁에 끌려감으로써 승진의 기회를 얻어서 직접 국가 운영을 하는 경험을 익히게 되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그렇지. 경험을 익히게 되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대한민국은 빠르게 효율적인 근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찍부터 친일파들을 훗날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 유장 침투한 거야. 그래서 일본과의 차별되어서도 조국의 광복을 그 자리에다 드디어 광복이 되니까 기꺼이 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다 바쳤다. 아멘.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예. 친일파들이 국가 운영에 참여했다. 그 이 대한민국 말이네요. 건국 시대 그렇게 되는 거죠.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네. 따라서 이제 아시겠죠. 따라서 잘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꼭 이승만을 좋아한 건 아니죠. 좋아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왜 이승만을 뺏어는 안 되냐. 건국의 아버지 뺏어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틀에서 친일파를 받아준 게 이승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네이션 빌딩에 The Father of Nation 빌딩이에요. 건국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이승만을 안 띄울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응용시험 문제를 낼 때 그럼 박정희가 일제 시기에 혈서를 써서 만주 군관학교를 가고 그래서 성적이 웃어서 일본 육사를 마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뉴라이트 트레스 설명하시오라고 나온다면 일찍이 박정희 대통령은 혈서 쓰고 감으로써 일본 육군 상하학교를 마치게 되면서 근대적인 군사 교육을 습득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주에서 이 이른바 항일 유격대들을 이른바 자기들 말 토벌하러 다녔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일찍이 그래서 중공군과 싸웠게 되었기 때문에 전투 경험을 익히게 되었기 때문에 6.25 때 중공군은 물리칠 수 있었다. 그래서 띄웠는데 박정희를 직접 띄우기 민망하니까 누굴 띄웠어요? 백선엽을 띄운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바로 이 후자, 바로 뉴라이트 틀에서 말할 때 모든 친일파들은 근대화의 선구자가 되고 건국의 공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친일파 후손들이 드디어 면직을 받을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근대화를 받아들이고 이승만을 띄우고 그 속에서 친일파들이 건국의 선구자 또 문명의 선각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것을 맞춰서 건국적을 만들어내면서 완전한 하나의 일관된 구조 속에서 건국절이 마침표를 찍게 되고 이것을 국정교과서로 가르치게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탁월한 지도자 리더십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독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다음에 유능한 관료. 이건 친일파 출신들이나 친미 관료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도전 정신에 넘치는 기업인들, 재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OECD가 됐던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분단과 독재에 신음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학사관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오늘날 이 아이들이 이분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 성공국가라는 것을 교과서로 가르침으로써 어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이게 어버이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예. 항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반일. 우리가 지금 뭐 좌파를 다 반미로 붙이는 예. 그 우파의 그 행태가 있잖아요. 예. 그게 항미가 아니고 반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항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반일 분자들이네요. 반일 분자. 그렇게 독립운동 세력들이 반일 분자들이고 친일파. 북한의 유격 투쟁 세력을 항일 투쟁 세력이라고 부르요. 그는 항일 무장 투쟁이라고 항일 무장 투쟁. 하는데 그러니까 항일이라는 표현은 숭고하고 고귀한 개념이고 반일, 반미 이거는 그 좌파 빨갱이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립 운동이 아니고 반일 행태, 반일 작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이 틀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한민국 일제 시기는 네. 이 누라이트의 건국조주한 학자가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어디 성균관 대학교에 심상 김창수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설립자죠. 아주 항일운동을 했던 최후의 항일 유림입니다. 네. 그래서 고문을 당해서 안진뱅이가 됐기 때문에 호도 벽옹 안진뱅이 늙은이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분을 기리는 상이 있어요. 심산상이라고. 거기에 이제 갈 때 그 당시에 그 이 누라이트 학자 이 대표적인 학자가 그때 교수로 했었나 봐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어느 교수분이 오늘 심상상 수상식인데 가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 그분이 뭐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뭐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따위 소리 하고 안 갔은 거예요. 그런 회로예요. 아, 이런 회로가 박근혜의 아버지 살리와 결합된 것이 바로 국정화 교과서고 그 마침표가 건국주의 되는 거죠. 이승만 정권에서 성대에 비원을 학교 땅으로 주겠다고 그 정부에 협조하라고 했었을 때 심산 선생이 그걸 거부를 해요. 그래서 성대가 성균관 고등학교처럼 명륜동 부지가 작아요. 또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네요. 여기 성대 출신이라서. 네, 근데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 건국절을 주창하는 주장 사람들이 이제 뭐 계속 이승만 대통령 띄우기를 하고 하물면은 뭐 최근 위례 신도시에 그 새로 쓰는 역이름을 이제 우남역 이승만 대통령 호를 따서 우남역으로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는 뭐 박정희 기념 사업에 지금 뭐 경북 지역을 말할 것도 없고 뭐 강원도 철원에도 이 박정희 장군 전역 공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이승만 박정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동상은 뭐 이 인천 어디 험한 외곽 지역에 있대요. 인천 시민들도 그 동상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 철저히 버려지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 장준하 선생 기일이 며칠 전이었잖아요. 네. 어문사 당한. 근데 그분이 이 학병으로 끌려가서 탈출해서 중경의 임시정부를 찾아갈 때 이분이 찾아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다시는 못난 후손이 되고 못난 조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나를 빼앗긴 것이 참 그 얼마나 큰 고통을 줬어요. 근데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우리 후손들에게 또 다른 권력의 시대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간 게 중경의 임시정부 그들이 중심이 된 게 광복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한 가지만 질문 한번 합시다. 예. 너무 그 화가 나서 그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했는데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했던 한상진 씨는 왜 이승만 국부론을 수용을 했지요? 서울대 사회과 교수. 예. 저는 잘 그분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 사회학자시고 네, 뭐 이다음에 기든스의 어떤 그 학설했다고 하는데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직경영이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였잖아요. 그래서는 진보적인 사회과학계 학자였는데요. 근데 철학의 부재라고 보는 제일 큰 것은 대체 이런 이야기할 때 역사학자들이 아닌 분들의 대부분이 특히 하더라도 한국사 학자들은 거의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좀 그러니까 저는 좀 모르면 침묵할 줄 아는 것도 학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뭐 저는 저는 침묵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묻고 답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건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할 때는 대사회적으로 그 어떤 당의 어떤 그 정강 정신의 이미지를 짓게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모르실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충분히 역사학자한테 좀 물어보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뭐 이거 그 공부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아까 이승만 호를 따서 운암역으로 뭐 새로운 역을 그 이름을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다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에는 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 이 된 해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요? 예,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제가 뒤로 미루자고 했던 건데 그게 왜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섞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우선 그러니까 이제 건국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용어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절이란 말이 그러니까 건국이란 말하고 건국절은 다르잖아요. 건국이라 할 때는 수많은 나라가 건국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도 그럴 것이고 그렇죠. 따라서 뭐냐면 건국절이라는 것은 특정한 정권에게만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일본 같으면 이게 뭡니까? 그 일본의 고대 천황의 어떤 그 중심돼서 그 딱 하나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건국절이 없습니다. 특별하게는. 미국 같으면 건국절에 굳이 해당한다면 그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죠. 독립선언기념일이죠. 우리로 치면 개천절. 우리는 개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에서 개천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개국이죠. 최초의 개국. 그 정통성으로서 유구한 역사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셨던 게 뉴라이트의 논리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은 이제 알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성립 요건이겠죠. 이제 그 얘기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먼저 전제되는 고민은 이해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완전한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국가로 얘기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학자가.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어떤 논리에서 임시정부를 통해서 일단 건국되었다 보느냐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요건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냐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일 큰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가진 고민들이 있었어요. 1910년 8월 29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알다시피 주권은 한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바로 승계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때 일본이 계속 주장한 것은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의 나라였다. 또 황제가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일본에게 정통성이 갔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독립운동가들이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현재 오늘 일본 정부가 계속 이야기한 게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손해보상 피해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위로금은 줄지언정. 그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1917년에 그 대동단결 선언문이라는 게 나와요. 상해에서. 이게 근데 이건 국내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다 같이 한 건데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일본에 가서 바로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이어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한제국의 황제가 황제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가 전제권을 가지게 했던 이유는 그 나라를 존속시키겠다는 의무와 함께 결합됐다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없으면 황제라는 것이 가지는 권리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 황제권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다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넘어갔냐면 다시 요즘 말하는 국민 내지 민중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냐 이 끊어진 7년 동안 끊어졌던 이 주권을 다시 이제는 뭐냐 황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민중에 의해서 또는 국민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가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학사인데 오등원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해서 이미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식민 통치가 부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냐면 이 독립된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기구로서 4월 11일 날 국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이 의정원이 요즘으로 재헌의회에 해당하는 거겠죠.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임시헌법을 만듭니다. 지금 국가의 통칭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근데 9월 달에 되면 이 상해 임시정부하고 서울에서 만들어졌던 한성정부하고 한성정부. 그다음에 그 노령에서 그 연해주에서 만들어졌던 대한국민회의 새 정부가 합동해서 통합정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뭐냐,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음으로써 뭐냐 하면 대한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승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승계되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 뭐냐, 제국에서 민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조 헌법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영토의 회복, 그 다음에 온전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부를 그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복국이라 그랬어요. 복국. 국토를 회복하고 국토를 회복됐지만 이미 되어 있다. 다만 뭐냐, 이 정부가 완전하게 자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국은 선언했지만 그 건국의 온전한 부분을 실현하는 것이 복국 단계 내지 광국 단계로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의 주장이 아주 재밌어요.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는데 드골의 망명 정부가 정식 정부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연합국이 됐잖아요. 네. 우리도 승인 받으려고 했잖아요. 승인해주면 공식적인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럼 연합국이 돼서 연합군 진영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때 중국에서 승인했습니다. 폴란드 망명 정부도 우리를 승인했었고. 다만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서 영국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통합을 해야 돼서 임시정부하고 중경의 임시정부하고 연안의 조진 동맹하고 국내에 연행서 있거든 건국동맹이 마지막 통합 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원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있어요. 그럼 임시정부가 땅이 빼앗겼고 국민들이 포로로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단계에서 뭐죠?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연통제입니다. 연통제는 착각하는데 뉴라이트 쪽이나 교학사 그 엉터리 교과서도 연통제는 연락 거점이 아니고 지방 지하 행정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만들었던 그 임시정부의 요즘으로 치면 내무부 장관 계긴 분이 내무총장이죠. 그분이 안창호 선생 아닙니까? 이분이 사실 실제 임시정부 끌어왔잖아요. 올 때 정부가 있는데 상에서만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고 만주에서도 어떤 독립군을 통합해가지고 임시정부 산하 독립군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국내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연통제를 실시해가지고 각 도마다 지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하 행정 조직입니다. 그게 연통제예요. 섀도우 내각이 섀도우 네. 내각. 네. 그다음에 연락 거점은 교통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외교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자 발급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역사 기능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일본 여권 쓰지 말기 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권을 썼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그거를 그 공식 여건으로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각축이 있었지만 외교적 이제 역량이 따라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썼죠. 예. 그런 부분에서 가 있다든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웃긴 게 임시정부가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 독립 안 했다 그러잖아요. 네. 아 정말 이건 진짜 나쁜 말이에요. 우리 외우는 게 있어요. 항상 현대사 할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부가 수립되었냐 할 때 카얄포모미 카이로스는 얄테담 포츠담 선언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의 그다가 분단국가 이렇게 하잖아요. 카이로선이 1943년 12월 때려지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카이로선을 왜 가르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카이로선은 그냥 얻어진 게 카이로선의 핵심은 코리아를 인듀 코스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켜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잘 보시면 카이로선에는 다른 나라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국제선언에 언급돼 있어요. 이게 그냥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은 뭐냐면 주경의 임시정부가 장개석 정부죠. 에게 승인을 받았어요. 임정이 승인되었잖아요. 근데 장개석이 간 거예요. 카이로선을 갈 때.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조수왕 선생이 이 바로 장개석 정권에다 요구한 겁니다. 왜 걱정했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있잖아요. 패전국의 식민지 나라였던 나라들은 독립이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다음에 그 승전국의 위임 통치를 당해버렸잖아요. 우리도 그 짝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명문화시켜달라는 외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개석이 가가지고 카이로선에서 그걸 관철시킨 거예요.
이것이 타율적입니까? 자율적인. 이게 왜 타율이냐? 그거 또 하나 웃긴 게 있어요. 이 시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패싸움 시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과 일본의 1대1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미 그동안 많이 싸워봤어요. 우리가 20년대나 30년대 일본하고 만주에서부터 1대1로 싸웠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밀리죠. 예. 그 밀린다 해서 우리가 독립할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뭐냐면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패싸움이 일어난 셈이 된 거예요. 세계대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이거 완전 미치광이 파시즘 세력 아닙니까? 여기 되니까 소련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국가에 미국과 손잡잖아요. 근데 식민지 국가들은 고민해요. 이때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나을까? 어느 게 독립에 유리할까? 우리는 어떻게 일본을 반대하고 이쪽에 연합국이 붙었어. 싸운 거예요. 연합전선이잖아요. 네.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카이로 선언을 끌어내고 독립을 보존받은 거예요. 네. 다른 나라처럼 그냥 막연하게 했다가 영국과 미국의 전후재편 때문에 그냥 독립시켜 준 거하고 다르게 하고 우리는 버마에도 참전했었고 버마 전선에는 그다음에 그 네코 작전에서 국내 침투까지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일제시기 임시정부의 역할들을 그는 적어도 국토를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국토를 회복해서 연통제를 해서 국내에다 행정 지하조직도 뒀었고 공방을 벌이고 근데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그 외교적 성과도 실제 카이로서는 거쳤고 또 때로는 여권도 발행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 국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준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식민지라는 조건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식민지가 없는 일반적인 정치학의 원칙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당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이 주권이 일본에게 갔다고 하는 이 일본의 주장을 분쇄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한 번 더 임시정부는 4차 개헌까지 합니다. 개헌을 4번 했었어요. 이 전부 다 정상 국가를 전제로 한 개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불완전하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자체를 어떻게 없으니까라고 얘기하는 방식은 너무 기계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전에는 이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였다면 그 이후에는 일반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 이게 일단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제국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의 이름이 이때 생긴 국호가 거잖아요. 그대로 왔어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또 중요한 게 헌법 1조도 그대로 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다가. 그게 이제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 같은 그렇죠. 얘기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서로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의 핵심은. 그렇게 나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부터 일부 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영토는 없었지만 행정 조직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합군과 공동전선을 꾸려서 전투에도 하고 외교적 노력도 하는 등 자율적 노력도 계속 기울였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뉴라이트에서 얘기하는 뭐 영토, 국민 주권 이게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반박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이승만 대통령도 초반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자기가 건국한 게 아니라 1919년에 건국됐고 지금 뭐 1948년이면 벌써 30년 지난 건데 나라가 30년 됐다 이런 식으로 초대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승만이 물론 참 민망하게 이제 두 분 다 탄핵이나 쫓겨났지만 어쨌든 했죠. 탄핵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국가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역사학에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원칙적으로 중세적인 용어니까 뭐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어도 특히 분단 정부 아래 국가 아래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찌됐건 이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작동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때 그러면 현재 48년도에 만들어졌던 그것이 정부 수립이라 불러도 좋고 뭐 건국 불러도 좋은데 이 4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과 그 만들었던 이런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했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알다시피 첫 번째 그 당시 재헌의회가 있었잖아요. 재헌국회. 그러니까 50 총선거를 치르고 이게 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17일 날까지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헌법을 만든 게 재헌절이 되고 여기에 기초해서 대통령 뽑고 정부를 조직한 거 아닙니까? 정부를 조직한 거예요. 정확하면 제1공화국도 정부 조직이에요. 왜냐 앞에 재헌의회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 이승만 국회의장 대통령 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헌법을 제정하는데 이승만 자체가 특별히 자기 손을 두고 내가 발언 좀 하겠다. 의장이지만. 해서 말한 게 뭐냐면 국회 개원식에서 헌법 제정을 지금 함에 붙여 있어서 재원을 하면서 독립된 민주정부를 재건설하는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설이 아니고 재건이라고. 재건. 예, 그 임시정부에 있었고 이제 3년의 미군정이 있었잖아요. 올해 사실 3년 미군정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3년의 공백기는 오히려 된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건의 기간이 일단은 국가가 그 대한민국이 19년. 19년에 있었고 예. 그리고 3년 동안 단절됐던 것을 재건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개념을 많죠. 지금 이승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손들고 얘기했대잖아요. 이거 손든 게 아닙니다. 헌법 전문 만들 때 손들고 얘기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네. 개원사입니다. 개원사. 국회 개회할 때 인사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뭐냐면, 따라서 뭐냐면, 민국 연호를 써야 된다 했어요. 대한민국 연호. 왜냐면 우리가 민국 1년, 민국 2년이라고 돼 있어요. 임시정부 자료 보면. 미국 1년이 19년이네. 원년이죠. 그러니까. 예. 그게 되죠. 따라서 뭐냐면 대한민국 앞으로 연호를 써야 될 때, 정부 문서에 연호를 쓸 때, 19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민국 연호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48년 되면 29년째가 되니까 예. 민국 3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자 48년도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사람이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했었고. 재건국된 그 나라의 또 그 대통령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쪽 그 국정교과서파나 그 뉴라이트파는 어떻게 불편함을 반응을 피해가는 보입니까? 거죠. 침묵.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놓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그 국가 자체가 자기 자신을 누구로 규정하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러한 국회의장의 이승만 국회의장이죠. 예. 이러한 발언에서 있었고, 그다음 헌법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헌법이 그 당시로 뭐 시킨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 전문에 바로 보게 되면 재헌헌법이죠.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 그 다음에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 관보 제1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관보 1호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건국연호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임시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건 사실 거적적인 운동이었잖아요. 그 합의에 기초해서 뭐냐. 이제는 황제 필요 없고 민주공화국으로 가겠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수립했고 국가의 온전한 기능을 다 발휘 못한다지 독립국가를 세운 거고 정부 기능을 하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국을 하겠다. 그게 광복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을 그 이영훈 교수 뉴라이트 이쪽 입장에서는 조국 광복 때는 광복 독립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광복 독립이나 조국 광복의 준말이 광복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복자를 해석을 잘해야 돼. again 이런 뜻이에요. 광복할 때 복자는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again.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시 복자하고 회복할 복자지만 빛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미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광복군을 만든 거다. 왜? 다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빼앗긴 영토와 국민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만들어졌던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행과 임시정부가 가졌던 역할과 기능들이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들. 그리고 항상 그건 국가를 전제로 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도 좀 더 그 국가를 전제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복국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재논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재헌헌법과 그들이 찬양하는 이승만조차도 제1공화국이나 재헌헌법 자체가 이건 임시정부가 때 국가가 건설되었고 이건 재건이라고 얘기했었고 관보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일제의 식민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 내지 합법적 지배라는 부분을 부정하는 이런 현실적인 그 당시로서도 독립운동의 가들 고민 주권이 남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것과 이 세 가지 다 연결된 내용들인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스스로 만든 임시정부까지도 부정하고 그다음에 더 나쁜 것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 건국과 무관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부역조, 역사 바꾸치기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난해 위안부 한일 합의도 뉴라이트 사관의 이 골조를 보면 사실상 일관성 있는 그 합의네요. 그렇죠. 이들의 입장은 더 심한 게 이들은 경제학자들이잖아요. 철학이 없는 경제학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천박하게 시작하냐면 자본주의가 있었다. 근데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도전했는데 소련이 무너졌지 않냐. 동구라파로 또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끝났네. 이건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남은 것은 자본주의가 이겼던 이유는 자유시장 경제와 그다음에 이른바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가지가 인류가 도달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냥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입각하라. 민주주의 앞에다 자유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건 자유주의 시장 경제와 일반 우리가 흔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두 개를 해서 제한하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이들은 뭐냐면 시장 경제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요. 그렇게 될 때 뭐냐면 이 위안부 문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모두가 이른바 강간되거나 납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만에서 20만 명 갖고 온 여성들이 다 뭐 강간 납치일 수는 없겠죠. 그건 다수 사례는 아닐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계약을 하고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부에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본다. 돈 벌러 간 건데 뭐가 문제냐예요. 또 계약 관계인데 고용 관계란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거나 가난해서 돈 벌러 간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독일에 간호사로 간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그럼 다시 그럼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가나 고용주가 어린아이 계약서를 썼어. 그럼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현재 법으로는. 그렇죠. 이 부분 전제를 항상 이들이 식민지라는 전제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은 국가가 전시하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여성을 성동원시킨 거예요. 매춘행위에 국가가. 그 가수는 순수하게 돈 받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학대당하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 국제 ILO 국제법도 위반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여성과 미성년자에 대한 전시 동원도 문제고 그것이 국가가 나서서 성범죄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약서 썼다고 되는 게 합의가 아니란 거예요. 일본의 형법조차도 피해간 거예요. 형법도 위반된 거예요. 당시로서도. 제국 형법도. 그 조선에 적용을 안 시켜버린 거죠. 형법을. 쉽게 말하자면. 왜? 식민지니까. 끌고 가기가 편하도록. 일단 원천적 범죄고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무지하거나 가난했기 때문에 갖다 이렇게 써버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죠. 그 이들이 볼 때는 계약 관계인 거예요. 뭐 다 근데 이들이 한 게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는 전쟁이 있으면 언제나 그런 게 있었다고. 근데 뉴라이트가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요거를 딱 근거학적으로 삼으면서 지금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데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 보면 삼균주의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세 가지가 평등해야 정치, 된다. 교육, 경제. 지력, 권력, 부력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치, 경제, 교육이죠. 저는 그 정신 재헌헌법에도 이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별로 안 이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 임시정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임시정부가 어떤 생각과 주장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을 지금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걸 의논하는 게 또 필요한 일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 시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못해.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친일파하고 독재적인 정통성을 주장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임시정부가 도달한 것은 놀라운 성과예요. 1919년에 만들어질 때 제1조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사실 보통 우리가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잘 안 쓰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이걸 본 거예요. 군주제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고 3.1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세워질 나라가 어떤 나라가 할 때 그러면 과거 전제 군주제로 가려니까 이거는 완전히 나라 망쳤지 않냐 대한제국이. 그다음은 사쿠라 이폰 군주제 일본 메이지 유신 이건 완전 개판 아니냐 우리 침략자고. 영국식 이폰 군주제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 당시로서는 제일 급진적인 게 공화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귀족 공화정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양반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확 박아버린 거예요. 민주공화정이라고. 주권지민. 따따블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거 여성의 참정권 보통선거 다 인정했잖아요. 이때 나올 때 뭐냐면 여성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를 넣자 말자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넣지 말자가 통과된 이유가 뭐냐?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영국에서 여성의 보통 선거권이 1920년대 중반 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빠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왜 독립운동을 해야 되냐, 왜 여성이 독립운동에 나서야 되냐는 애국심이 호소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 되는 나라란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삼균주의 마찬가지. 노동자 농민이 왜 독립운동 해야 되냐. 당신 집을 빼앗긴 거다. 과거에는 황제가 자기 집이라 주장했고 당신들 숨죽여 지냈지만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얘기할 때 이 집주인이 열쇠 키가 당신이 있다. 당신 집을 찾을래 말래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혁명인 거예요. 이런 정신에 나온 임시정부를 무시한다는 것도 화가 나고 아까 그다음에 삼균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기에는 독립운동이 민족주의계라고 사회주의계로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1920년대. 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얼마나 오늘날 수구세대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느냐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피를 흘려서 성취했던 성과들을 지금 후퇴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공화국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시아 혁명의 소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20년대 되면서. 그래서 그 1920년대 고민은 뭐냐. 민주공화국인데 어떤 공화국을 하냐니까 이거 미국에서 보는 이제 자본주의적 민주공화국이죠. 그런데 보니까 소련에서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소비에트 민주공화국이 있다는 거예요. 즉 소비에트 공화국이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화국이냐, 민주주의 공화국이냐 이 자체는 먼저 공화국이나 민주주의 전제가 된 거죠. 미국식 공화국이냐 소련식 공화국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예요. 공화국의 사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세력들이 갈등도 했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1919년 3.1운동 당시에 안창호 선생의 주인공 상당히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졌을 때 이게 좌우 합작 정부예요. 이승만 같은 분은 극우잖아요. 네. 극우 정치인인데 이동희는 상해파 고려 공산당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공산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입니다. 국무총리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출발이 그렇게 시작했어. 그다음에 42년도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는 임시정부에 맞수가 있었어요. 그게 의열단이었어요. 예. 밀양사랑 김원봉입니다 하는 그 의열단. 의열단은 좀 크게 보면 좌적인 경향이 많지만 복합적이었어요. 민족주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크게는 이제 좌익적 경향이 있지만 다양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도 있었잖아요. 이들이 별도로 만든 게 민족혁명당이에요. 즉 임시정부하고 민족혁명당이 따로 있었어요. 35년도에는. 네. 이때 임시정부는 국민당을 만들었어요. 35년도에. 그러면 임시정부를 지키자는 쪽은 다 모여서 흔히 말하는 우파라고 말할 수 있고 민족주의 계열로 말할 수 있고 이 전체가 35년에 한국국민당을 만들고 거기에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이 만든 게 한국국민당이에요. 민족혁명당이에요. 이 양당입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가서 한국국민당이 나중에 4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독립당으로 바뀌어요. 이때 정강 정책의 삼균지가 공식 채택이 됩니다. 한독당의 상. 예, 한국독립당. 예. 이때 뭐냐면 김구 선생은 정치가라기보다 이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민족혁명당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 강해요. 이쪽에 보니까 참여할 여지가 있는 거야. 왜? 바로 조소왕 임시정부가 결국은 임시정부는 단일 정당이었던 거예요. 한국 독립당에. 단일 정당 1당 1국이잖아요. 1당 1정부 체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좌파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적 정강 정책만 있을 때는 사회주의자가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균주의는 상당 부분이 사회주의예요. 대기업 국유화하자. 그다음에 무상교육하겠다. 지주땅 전부 다 몰수하겠다. 대지주 땅. 그다음 모든 게 평등주의잖아요. 평등은 사회주의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정세에 따라서 단일하게 합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바로 그 민족혁명당에 들어갑니다. 42년도가 되면. 민족혁명당과 관계되어 있던 조선의용군에 남아있던 세력들이 광복군으로 제1지도로 들어가고. 예, 양당 체제가 되는. 예. 그 다음에 뭐니까 근데 통합인데 그냥 양당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런 거죠. 이제 양당 체제 들어가는데 야당 격이긴 하지만 연립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어정원이라고 있으면 국회잖아요. 여기다 정파별로 다 배분해줘요. 민족혁명당까지. 그다음에 임시정부에도 갑자기 뭐냐면 주석밖에 없어요. 김구 선생밖에. 근데 부주석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에서 이제 그 최고 지도자로 있었던 김규식 선생이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우가 합작하면서 자본주의의 표단도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급진적인 내용도 받아들이죠. 좀 이렇게 제어하면서 양쪽의 장점을 살리자. 이게 도달해서 나오고 이 정신을 이어받을 때 재헌헌법 만들 때 이것을 많이 참조했다고 했어요. 유진호 씨가. 그러니 지금의 친일파 후예들이 이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싶겠네요.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웃기는 게 뭐냐면 그가 한국 사회에서 핵심은 뭐냐 이렇게 해서 좌우 갈등의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독립 전쟁을 수행하면서 바로 기득권이 많지 않잖아요. 네. 기득권자는 다 친일파로 갔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지주나 대자본가들은. 네. 따라서 이들이 새로 건설할 때는 바로 그런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과 근데 이것을 아우르는 가치로서의 인권 이러한 부분으로 합의를 해왔던 거예요. 이 합의 정신이 재헌헌법까지 이어졌고 그것이 사실 정부의 정치적 가치고 헌법 전문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정부를. 부정하면서 갑자기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입각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참 이거 지금 대한민국 완전 부정하는 세력이 등장해요. 쭉 들으면서요, 참 무식하게 살아왔다 생각하는 게, 저의 그 역사는 해방 전후사 인식을 끝으로 이후에 후속적인 학습이나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해방 전후사 인식이 그 마지막 그 인식이잖아요. 저한테는. 뭐 386 세대들한테나 통하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교육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묻혀지고 국정교과서라는 말 그대로 친일 사관과 친독재 사관에 입각해서 밀어붙였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19년 이승만 이동희 그 다음에 40년대의 김규식 이 체제의 이 조화는 설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배제하는 거죠. 네,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건국절에 따르자면 이거 완전 희한한 나라가 돼요. 잘 보시면 해방 공간 3년 동안 보면 알겠지만 50제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단 정부 수립이잖아요. 저는 이 분단 정부란 말은 단독 정부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말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자 그게 아니라 북한도 단독 정부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북한에 갔던 이유는 남한 단독 정부도 안 되고 북한 단독 정부도 안 되니까 북한도 좀 참아라. 하지 말라. 니들 안 하겠다면 우리도 남쪽으로 설득하겠다. 이런 것으로 간 게 북행이에요. 근데 가버렸잖아요. 가니까 여기서 뭐냐 잘 봅시다. 독립운동에서 일단 좌파는 빼버리죠. 예시에서 뭐 그게 다 이제 분단 정부 반대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봅시다. 민족주의 계열. 국내에서는 안재홍 선생이 있어요. 감옥에 7년인가 9년이 있었던 분이에요. 신간의 운동 하셨고. 이런 분들이라든지. 근데 조소왕, 김구 다 50 총선에 참가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참가한 사람이 있어도 이 지도자를 안 해서 김구식 선생도 안 하고. 그럼 이걸 공식적으로 당적 차원에서 조직적 표방과 한국민주당 친일파가 제일 많은 것하고 이승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국제 되는 그 순간부터 뭐죠?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반국가 사본을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교과서 어떻게 써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 건국절 논란, 좀 역사 교과서 사건에 이어가지고요. 여전히 이제 한국의 이 역사 교육 또 한국 역사 자체를 반시대적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어떤 참 불행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국절 논란 자체를 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정확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다시는 또 이런 어이없는 시도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